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전의 촛불, 이번에는 응원봉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집회 문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한 고품격 집회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이 함께해 주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주불리 안보특강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작에 이 안보특강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또 우리가 또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고 너무나 좋은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번에 정말 그 탄핵 그 와중에 김병주 최고위원님 안 계셨으면 어떨 뻔했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는 곳마다 그냥 그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으시죠? 네, 네. 많이 응원. 막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네, 후원금도 꽉 찼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 원래 꽉 찼습니다. 사실 뭐 한도가 없다면 더 네. 많이도 우리가 드릴 텐데 언제부터 그 국회의원 배지에 태극기 배지를 달으셨습니까? 아, 우리 당에서 예. 한 2주 전부터 이제 태극기를 뺏어오자. 아, 그래요. 정말 태극기 부대로부터 태극기 오염돼 가지고 네, 속 많이 상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는 태극기 배지를 다는 걸로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예. 이렇게 다짐하고 있죠. 태극기도 돌려놓고 네. 잘못된 나라도 좀 제대로 돌려놓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시면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김어준 씨가 한동훈 사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말일까요? 저는 뭐 그 신뢰 그 말에 무게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은 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처음에는 북풍으로 계엄 사항을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 대북 확성기를 막 틀어서 적의 도발을 유도했는데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로 대응하니까 공격할 것도 없고 나중엔 또 평양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김정은이를 욕하는 전단을 하니까 그 정도면은 북한이 도발하는데 아마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도발 못하고 그냥 수사적 위협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국내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을 가상해서 계엄 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루트로 체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을 사살을 한다. 그것은 누구 HID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초 HID가 투입된다고 할 때 저는 체포조로 투입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체포조는 별도로 방첩사의 수사관들, 대공 수사관들이 주로 편성이 돼서 49명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포하기에 제일 전문화된 인원이 방첩사의 그 대공 수사관들입니다. 매번 간첩 잡느라고 체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부대 특성에 맞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HID 부대 같은 경우는 적진에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전문하는 거니까 그런 데다가 임무를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어준 씨 그런 증언이 나오고 또 김어준 씨는 저한테 또 제보를 했어요. 미국으로부터 미국 소스로부터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았다. 국회에서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그랬는데 의원님한테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줬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암살자가 가고 있다 하고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닥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미국 쪽 거지에서 좀 김어준 씨한테 그런 걸 해서 최초에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고. 그러면 특전사가 도착하기 전에 네. 김어준 씨한테 암살조가 가고 있으니 피해라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 미국 쪽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네. 그러면 미국은 이미 계엄을 모의하고 이랬던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알았다고 하긴 뭐 하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봐요. 병력 이동 전에도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도감청? 미국이 도감청을 예. 하는 걸로 이미 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도청이 거의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휴민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도 흘러갔을 수가 있는데 몇 시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어도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아. 뭐 이런 부분적인 첩보는 알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거는 또 점조직처럼 이렇게 지휘계통으로 일사불란하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점조직처럼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각조각을 미국은 알았을 거고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이 알 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HID라는 게 이제 북파 공작하는 네. 데 아닙니까? 여기는 오비들도 여전히 뭐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뭐 해병 전후에는 이런 거 많잖아요. 특전 전후에는. 근데 가장 응집력이 센 데가 북파 공작원 그 전후회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이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응집력이 대단히 센 그거고요. 또 오비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령관 한 사람들은 그 오비들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은 HID 요원들은 정보사령관을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네. 그래서 전역하고도 정보사령관을 그만두고도 그 관계가 끈끈해서 회장님 하면서 그 주변에는 오비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방금 전에 우리 애청자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 그 오비 HID 한 사람이 증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김건희 전화를 받았다 이런 제보거든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HID 오비들을 어떻게 알죠? 거기 노상원이라는 장군, 예비역 장군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 노상원이라고 전 정보사령관 출신이 이번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구속됐는데 예. 이 인원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아주 친한 관계였고 예. 김용현이가 지휘계통으로 이렇게 정보사를 통제는 이번에 안 한 것 같고 노상원이란 예비역 장군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사령부를 통제하려면 합참의장한테 지시하고 합참의장은 정보본부장한테 지시하고 정보본부장이 이제 그 정보사령관 몇 단계 하급제돼요. 예. 그런데 정보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은 잘 몰랐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상원 예비역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서 이렇게 임무를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이 이렇게 사조직처럼 이렇게 그런 조직을 점조직으로 운용을 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선실세의 역할을 했던 걸로 예. 보여요. 그 단순히 점조직으로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많이 개입이 된 것 같고 김용현 장관과 연계해서 네. 근데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자가요.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를 보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소속 분대원들한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네. 국방위원회가 열린 다음 날 11일 날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내가 국방위에서 얘기한 대로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저도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네, 실제. 이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실제 정보사령관이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예. 오비라 HID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화된 인원은 아니고 네. 전방 야전에서 사실은 정보평가 인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령관을 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두 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블랙리스트가 유출이 돼서 북한에까지 흘러들어갔다 해서 불행요원들 막 철수하고 정보망이 무너졌다고 몇 개월 전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HID 오비들하고 갈등 관계가 있어서 여단장하고 정보사령관이 하극상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막 예, 고소하고 예. 그때 정보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보직해임이 되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가을 인사에서도 그대로 유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김용현이가 뒤를 봐준 걸로 보이고 이런 계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유임시킨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인신 구속이 안 된 상태죠. 경찰이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네. 검찰이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막은 겁니까? 뭐 현재 군인이니까 군인은 군사경찰에서 해야 된다라는 별명을 댔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뭐 맞기도 하지만은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경찰만이 아니라 이번에 거기에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것은 공수본이잖아요. 공조수사본부가 해서 국가수사본부하고 군에 있는 군사경찰 조사본부 그다음 공수처가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군에 있는 군사경찰도 나와 있는 포함되어 있기 거니까. 때문에 하면 되는데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마 허락을 안 한 것 같아요. 검찰이. 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안해 하는데요, 국민들이. 네,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특전사령관 조사를 받으면서 특전사령관이 마치 이 비상계엄 내란의 수계를 김용현으로 몰고 예. 윤석열이를 종범으로 모으는 것 같은 질문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중에 국방위에서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오라 이런 것들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들은 대통령 편에 좀 서서 이렇게 수사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으면 아마 탄핵 심리하고 그럴 때도 다 그런 것이 공문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탄핵 심의할 때 다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따져보겠지만 그 전에 지금 국조본에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윤석열 출석하라고 통지서 보내도 수치거부로 수치를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통상 관례적으로 한 3번 한다고 그래요. 예. 3번째쯤 삼세 돼서 반합니까? 네. 빨리 사실은 구속시켜야죠. 빨리 구속시켜야죠. 지금 한남동에 있으면은 핸드폰이나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뒤에서 잔당들한테 지시하고 좌표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담화문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서 뭐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니까 극우들에게 그러한 논리를 주는 거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가담자들에게는 이것이 내 생각이야 하고 어떤 지침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요, 지금 물론 뭐 그동안의 관례가 2번, 3번 정도 소환 조사 요구했다가 불응하면은 체포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한시가 급한데 꼭 그런 관례를 따라야 됩니까? 좀 착착착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란은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 역사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친이 쿠데타가 그렇죠. 일어난 전두환 것은. 때하고도 다른 네, 거예요. 그거하고도 다른 거고 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현행범으로도 그때 체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좀 놓쳐지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뭐 하지만은 즉각적으로 체포해서 빨리 국가를 정상화하도록 해야죠. 지금 뭐 국정을 안정시킨다 뭐 이래 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윤석열을 빨리 구속시키고 그래야 안정이 되죠. 예. 네, 거기 지금 한남동에 버티고 있는 한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극우라든가 극우 세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잔존 세력들은 또 발효하려고 할 것이고 건재하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체포도 검찰 하지 말고 국조본에서 할 수 있도록 공조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뭔가 확실하게 한덕수 총리한테 하도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불안해요. 지금 검찰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조작할지도 알 수가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세 군데서 막 수사를 동시에 하니까 윤석열이가 고르는 거 아닙니까? 쇼핑하듯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일 급한 거는 사실 내란 특조, 내란 특조하고 내란 특검이 예. 지금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 갔습니다. 예. 그걸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인을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빨리 발의시켜야 되는데 아마 오늘 원래는 오늘쯤이나 국무회의 하려고 했는데 예, 연기했거든요. 연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것이 발의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특검에서 세 개 지금 도서기관에 하고 있잖아요. 검찰 거, 공조본 뭐 여러 기관에서 한 거를 바로 자료를 모아서 통합된 특검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정보사령관을 주목을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안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체포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HID 때문입니까?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정보사는 원체 비밀 조직이라서 일반 군인들은 정보사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장군 포스터까지 돼도 네. 잘 모르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구테타에 정보사는 빠져 있었어요. 예. 늘 특전사, 수방사, 뭐 일반 전방군단은 들어가 있었잖아요. 12.12 때도 구사단이나 특전사나 뭐 수방사가 주로 관여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정보사는 원체 비밀 부대라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김용현이는 노상원이라는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던 친구를 조언을 받아서 정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HID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공작 요원들이 있어요. 불행 요원이라고 해서 블랙. 예. 블랙 요원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공작을 펼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비밀 자료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온다든가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간첩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공작 요원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0명 대기를 했다 하잖아요. 예. 그중에 한 반은 HID인 것 같고 한 반은 공작 요원인 것 같아요. 아. 불행 요원들. 그럼 HID 요원들은 몸으로 하는 건 잘하지만은 이걸 또 머리를 써서 그 북한이 마치 남침한 거 도발한 것 같이 이렇게 꾸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작 요원과 HID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 지켜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혹시 그날 계엄 불법 계엄 이렇게 내려졌을 때 여러 군데서 이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1,500명, 3,000명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중에 명령을 받고도 이건 불법이다라고 해서 출동을 반대하거나 안 했던 부대도 좀 나옵니까? 출동을 안 했던 부대는 없고 다 일단은 뭐 명령이니까 출동을 했는데 출동하고 보니까 이것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과 국민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대다수가 다 지휘관부터 인식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좀 파업 비슷한 걸 한 거죠. 원래 임무 수행한 것보다는 태업을 한 거군요. 태업한 거죠. 태업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임무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부터 해서 말단 투입된 병사까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이미 발을 담궜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업이나 또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예. 본회의장 건물 그쪽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예. 했는데 통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는 보면은 난 있지 않습니까? 예. 화분을 예. 그 유리창 옆에 놔두죠. 쭉 놔둡니다. 깨고 들으니까 난을 옆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발로 차버리거나 이렇게 통상 하지 발로 않고. 팍 차죠. 작전 그러니까요. 중에 그걸 난을 옆으로 옮기고 이런 영상들이 예,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것은 기물이라든가 시설물도 민간 피해를 최소로 해야 되겠다. 그 위급한 작전 시간이
다급한 작전에서도 화분단을 옮기고 할 정도로 예. 그리고 또 사무실도 쭉 돌아보면서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통상 작전하려면 많은 병력이 동시에 투입돼서 한 10군데 이상 유리창을 깨고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군데만 깨고 쭉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제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탄이라든가 이런 것도 휴대 안 하게 하고 수방사 같은 데는 총 없이 작전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그 작전 실시간에 태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일반 병사들은 참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란에 지금 가담했다라고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그런 장병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병사들이나 초급 간부들 어쩔 수 없이 명예에 따라서 출동했지만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서 시민 보호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선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포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전부 다 그 개헌군이고 내란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장군급이나 대령 이상 이렇게 여기에 결심을 해서 했던 인원들은 아주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극 가담자, 소극 가담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던 사람을 잘 구분을 해서 예. 신상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란의 주요 가담자 가운데 혹시 좀 더 이런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반란에서 국회하고 여기 병력이 투입된 데만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번엔 전군적으로 다 가담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전 지자체가 다 가담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근데는 지금 주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이 6시간이 아니라 조금만 더 늦게 끝났으면은 모든 지자체장들이 반란과 관련된 공범이 됐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이 됐잖아요. 네. 전국의 비상계엄이 예전에는 처음부터 전국 비상계엄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예. 북한에서 이래 예, 하거든요. 예. 서울 지역 또는 부산 지역 뭐 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동시에 전국이 되다 보니까 계엄사령부 밑에 3개 지구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지역 계엄사령부가 20여 개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군단, 후방에는 사단이 다 계엄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지역에 있는 걸 다 통제해요. 그러니까 군청이라든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 군이 들어가서 행정을 장악하는 거고, 그다음 재판도 군사 재판이 열립니다. 13개 범죄는 바로 민간인도 군사 재판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새벽에 끝났으니 망정이지 날까지 계속 진행됐으면 아침에 가서 동사무소 갔는데 가면 장갑차가 딱 있고 군인들이 있고 군청에 가도 군수 위에 군인이 간장하면서 최종 결대하고 하거든요. 온통 국가가 군정 통치와 마찬가지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에 가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해서 유지하면서 나중에 독재자로서 왕이 되려는 절대 군주가 되려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6시간 만에 끝나다 보니까 지역 계엄사령부가 막 설치하다가 끝난 겁니다. 예. 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계엄 시행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중사가 파출소장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소령이 경찰서장을 했던가? 네. 아,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완전 군인 세상이 됐는데 네. 지금 이게 제압이 돼서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상이 펼쳐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은 네. 이게 내란이라는 게 그야말로 명약 관화한데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걱정을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단 6명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한데 탄핵 인용이
지금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윤석열이 뇌물 성격으로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의 위원장 그 처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치고 그랬으니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좀 어떤 자인지 좀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저도 그 주심이 돼서 우리 당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신 분들 조언을 받아보니까 주심이 뭐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고 예. 사회자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회를 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개별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12월 중에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청문회를 3분 하고 12월 말경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임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9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내란죄고 이거는 명약 간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고민이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그렇게, 탄핵하고 예. 또 다르죠. 완전 다르죠. 국정농단 이거 근거라든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 국민이 다 TV를 봤고.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다 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형제간이면 몰라도 처형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니까 정영식 재판관하고 박선영 저 좀 이상한 사람하고 네. 어떻게 뭐 연결고리는 없다 손 치더라도 박선영 말하는 거 좀 보십시오. 내 취임을 막는 것이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실화의 위원장 장관급 자리를 임명을 했으면은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사양을 해야 그게 기본이고 상식이고 예의죠. 이렇게 모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내란 지금 윤석열과 그쪽 그 국민의힘 포함해서 이런 내란을 동조하고 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치를 진짜로 너무나 해산하고 그런 분들은 빨리 모든 공직을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그럼요. 가야죠.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딱 떨어지는 죄라서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 6명이니까 불안하니까 9명 좀 채워놔야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고 네.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변이죠. 이거는 뭐, 원래 공석이 아니라 실제 국회 추천목 임기가 끝나서 끝난 거 아니에요, 3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권성동 그거야말로 그건 개변입니다. 네. 지금 국회 통과한 그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권성동 논리대로 한다면 그것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좀 어떻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보십시오.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18명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나머지는 반대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은 민주주의를 가치를 훼손하는 이 내란도 옹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의 이해관계, 당리당락만 생각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그러한 정치인들이죠. 네. 근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게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 혐의도 있고 네. 그 안에 했던 걸로 봐서 탄핵을 해야 마땅한데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해야 될 사람인데 또 탄핵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살려두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잘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이런 거 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탄핵을 해야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국무총리 자격으로 현재 권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가반 이상의 말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현재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잘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현상을 변경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국회 통과한 법 같으면은
국회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침탈을 해서 이 난리가 난 거기 때문에 현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사실 탄핵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했었어요. 예. 저는 국무총리 탄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란과 관련됐는데 아무리 권한대행이나 나중에 간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 탄핵하고 그거 안 되면 국무위원 그다음 하고 예. 그다음 탄핵하고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해야 앞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했는데 또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밖에서는 혹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탄핵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업무 정지가 되면은 좀 너무나 불안해하지 않을 거냐. 불안해할 테니까 국무총리는 일단 권한대행으로 남겨두고 사항을 봐서 거부권 행사라든가 하면은 탄핵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또 국민들도 사실 이런 정국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예. 거기 맞다라고 해서 일단 놔두는 건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탄핵하고 그럼 서열 3위였던 경제부총리가 하는 예. 거고 또 경제부총리가 못하면 또 탄핵하는 거고요. 네. 그나마 지난번에 국무회의 열렸을 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나마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럼 정신이 조금이라도 박힌 사람이 대응을 하는 게 더 낫지요? 네. 한덕수 총리는 관우는 좋을지 몰라도 너무 이렇게 국민이 보기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했고 또 이번 정권에 총리했고 그러면은 족한 줄 알고 올바로 마지막으로 나라에 헌신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옆에 부동자서로 서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한 나라의 총리가.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이제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제 헌재 앞으로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헌재 앞에서 네. 집회를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여의도에서 강화문 쪽으로 예.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흐름에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매주 토요일마다 네. 강화문 쪽에서 이제 빛의 촛불 집회, 빛의 예. 집회. 요새는 이거 응원봉이잖아요. 응원봉, 예. 응원봉으로 하려고 지금 시민 단체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불리 응원봉을 내가 만들어서 팔면 상당히 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백운기 응원복 한번 만드시죠. 아니, 저는 인기가 없고 주불리 응원봉이 귀여워서 한번 좀. 그러면 최고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단기간으로 해야 되죠. 예. 아무리 길어도 2달 이내. 2달. 예,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도 2달 얼마 거의 91일 걸렸고 지난번 노무현 전 때 대통령 63일이니까 63일이 63일보다는 더 짧게. 더 짧게 하고 길게 걸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내란죄이기 때문에 더 한 달이면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이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심리하는 기간에 윤석열 부부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윤상현 또 한 얘기도 또 나온다고 하고 또 이제 구속해서 수사하다 보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저질렀던 온갖 죄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그 탄핵 제출안을 변경해서 심리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출했던 것만 갖고 심리를 합니까? 글쎄, 그건 법률가들이 더 따져봐야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올라갈 때 내란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다 같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란만으로도 이것은 뭐 명명백백하니까 내란에 집중해서 일단은 헌재에 올리자 해서 작성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다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해서 그러면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란만으로도 저는 탄핵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한동훈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뚜껑이 올라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즉각 직무정지 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또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당에다 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태도 돌변해가지고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믿을 만한 곳을 통해서 나를 체포하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해가지고 헷가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사살 얘기까지도 들었을까요? 그때 못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김어준 씨가 예. 그 가방에 나와서 얘기를 처음 들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냥 체포 얘기까지만 네, 들었을 거다. 모르죠. 본인은 또 미국 쪽이나 어디 그런 걸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함구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사살 얘기 듣고도 다시 그렇게 태도를 바꿨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사실 비상계엄 때 체포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가장 안전한 데가 본회의장이잖아요. 본회의장이 계속 와 있었거든요. 밖에 당사나 다른 데가 있으면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까. 국회를 지킨 게 아니고 국회로 피시로 와 있었군요. 네, 그런 측면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본회의장은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근데 의총단은 요즘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때 피신 차원에서 들어왔고 예. 계속 있은 거죠. 통상 보면은 잠깐 들어올 수는 있죠. 예. 의원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나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할 텐데 그때는 계속 있었던 걸로 예.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피신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면은 줏대를 가지고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이미 그때 정의를 내렸으면은 빨리 탄핵하고 그러게 초지일관 말입니다. 내서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뭐 자기의 미래 당리 당락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던 국회의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리더가 리더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네. 요새는 이준석도 뭐 그렇더라고요. 이준석도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냥 밖에서 예. 나불나불 소리 하면서 지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담타는 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넘어가야 된다고 옆에서 이야기니까 시끄러 임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런 게 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뭐 전화해 보니까 17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싸운다. 170명이 다 찬성한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빨리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담을 타는 오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담을 타는 오셨더라고요. 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체포를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본인 거기 유튜브라든가 방송이 비춰주니까 거기서 싸우는 뭐 쇼를 하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고요. 솔직히 지금 와서 뭐 별명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그 할 말이. 그럼 뭐 또 대통령 출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대통령 출마 얘기할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참을 수 있는데 없이 가벼운. 네, 빨리 이거 내란을 종식시키는데 온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종편에 민주당 쪽 인사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 보고 참 저 친구도 정신은 나갔구나 내가 혼내주고 싶었는데 민주당 쪽이에요. 누구나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막 이렇게 토론하는데 그때 그 내란의 그 엄중한 와중에 이럴 때 좀 민주당도 정권 잡고 뭐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길래 저런 놈이 있나.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죠. 그럼요.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다시 살릴까 이런 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 국회의원의 책무죠. 네. 하여튼 이번에 좀 정리를 다 깨끗하게 네. 좀 이상한 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최고위원님, 북한이 윤석열 탄핵 가결 소식을 안 하다가 그래도 했어요. 네. 며칠 만에 했던가 사흘 만에 했던가. 근데 그 전에 박근혜 때는 조용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사실 이런 탄핵하고 이런 것들을 보도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윤석열이가 비상계엄한 거는 보도하기가 쉬울 텐데
저 봐라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못하면은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 탄핵하고 예.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을 짜집기를 편집을 잘해서 그 저렇게 남한은 혼란스럽다. 또 뭐 이렇게 총칼로 일을 한다. 이런 것만 했거든. 그래서 보도도 나중에 하는 거고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또 북한은 지금 뭐 러시아에 파병을 뭐 많이 보내고 하니까 그쪽에 정신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은 계속 같이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 우리나라 내정이니까 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윤석열 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이고 저런 사람은 더 이상 있어서는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고위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미국은 이미 윤석열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고 민주주의적 가치인데 민주주의를 저렇게 훼손하는 저것은 그 동맹이라고도 안 볼 겁니다. 이미 버린 지 오래고요. 그렇지만 한미가 동맹으로 군사 동맹으로 끈끈이 맺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거는 하는데 이미 정치적인 거는 금을 그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상종할 상대로 못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만 하느라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못 여쭤본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뭐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했었고요. 예. 계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돼 있었다. 사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지자체장 없어요. 예.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다 저는 일부 가담이 됐다고 봐요.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예. 대문 성명서 나오고 이런 걸 하지 않았는. 홍준표는 오히려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인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오늘 또 궁금한 내용 많이 알아봤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이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터지자마자 그냥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별로 안 좋죠. 여러 건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이번에 김병주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님 두 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걱정한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아주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터지자마자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만나고 또 이준우 수방사령관도 만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의원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라도 본인 잡혀가면은 도와달라고 같이 예. 가자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가실 때 마음이 좀 비장하셨겠어요. 아니 저는 비장 안 했는데 네. 우리 저기 김병주 최고위원님 비장하셨더라고요. 아, 왜 군인이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제 특전사는 예. 국정원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그 대테러 작전에서 파트너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전사의 외부 손님이죠 저는. 근데 이제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선배님이잖아요. 특전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 김병주 최고는 자기를 잡으면 억류하면 예. 저까지는 억류하지 못할 거다. 또 저는 또 어떻게 통신 연락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원군을 보낼 거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만큼 비장하신 거죠. 그렇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특전사 원래는 밖에서 만나긴 했지만 처음에는 특전사 사령부까지 들어갈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안으로. 예. 그러니까 비장하시죠. 예. 아무래도 옆에 계시니까 보는 저희들도 좀 든든하기는 했어요. 예, 예. 국정원 차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보 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네. 어떤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렴풋이는 알아도 정보 쪽에서 평생을 해왔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국가안보실에서 5년 동안 행정관 비서관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주로 북한 핵 문제하고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 군 현대화 그러니까 그 전력 개선 사업 예.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상당 부분 군하고 같이 일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군의 생리라든지 그 체계 그다음 위 선배들부터 쭉 내려오는 흐름을 좀 알고 있었죠. 예. 이제 궁금한 것부터 좀 먼저 네. 여쭤볼게요. 지금 맨 처음에는 그냥 출동한 병력들만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정보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노상훈이라고 하는 자가 네.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자가 가장 위험한 자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현 노상원 예.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이쪽에 한 패거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예. 이쪽 충암파가 한 패가 있고 이 예. 두 그룹이 제일 이제 중요하고 그 두 개를 연결한 사람이 이제 김영현이죠. 예. 그러니까 김영현이 충암파에서 여인영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상원을 통해서는 전체를 같이 기획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마치 그 계엄령의 준비 본부장 예. 이 이제 김영현이면 예. 그 밑에 핵심 기획 담당 팀장 정도가 이제 노상원이 되는 거예요. 문상호는 정보사령관 한 지 1년인가 밖에 안 됐다면서요. 예, 1년인데 문상호가 그동안 예비역들 그러니까는 블랙요원 오비들 예. 하고 그 1년 기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세력과 손을 잡았죠. 갈등을 벌리다가 노상원이 오니까 노상원은 정보 사령관을 했어요. 예.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자기 한 육사 41기 노상원은 예. 그리고 노상원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경호 차장할 때 이 그 문상호를 대령 시절에 끌어당겨 준 사람이에요. 청와대 안보실로. 예.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문상호는 청와대 안보실에 있으면서 박근혜 청와대 안보실에 있으면서 그 청와대 안에 동향 같은 거를 이제 노상원이한테 전달해주면 노상원이 박응렬 경호실장 한테 보고하고 또 군에도 내려 매기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노상원하고 문상원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님이 문상호한테 그런 질문하신 적 있잖아요. 네. 노상원이 잘 알지. 그랬는데 그 질문하실 때는 롯데리아 햄버거 그거 밝혀지기 전이죠. 전이죠. 그때 예. 물어보셨는데 문상호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게 말해요. 그 사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래. 그거를 그때는 이미 다 알고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 그 TF가 있는데 예. 그 TF가 현역하고 오비하고 같이 꾸려진 TF예요. 예. 그 중에 현역이 문상호, 김봉규,
그리고 정성욱, 그리고 이 TF 안에서 현역들이 이제 실제로 뭐 속초에서 군을 동원한다든지 뭐 판교 부대에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예. 저녁 모임 한다든지 이 판을 깔아준 게 현역 팀이고 여기다가 계속 작전을 주입시키고 외부하고 오비들하고 연결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실 김용현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팀을 만든 게 이제 노상원이고 그런 거죠. 이미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계시면서 거. 네.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모른다고 딱 잡아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문상호한테 질문하기 전에 예. 수사관한테 진술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죄를 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당신들이 앞으로 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 그 그렇죠. 말까지 했어요. 제가. 예, 예.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러면 정상 참작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기관에 가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수사기관에 가서도 협조를 해야죠. 지금 다 그 연관급들은 협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은 노상원이가 문상호보다 김용현과 더 가깝고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노상원을 누가 움직였을까? 김용현일까? 왜냐하면은 김건희가 자꾸 막 오비들한테 전하고 그랬다는 예. 정보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와 노상원의 관계는 없었을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노상원이 SBS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저거는 김건희 씨하고 이야기한 내용 같다고 제가 지적을 했죠. 예. 말투가 그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김용현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노력한 거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노상원하고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 뭐 협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올 예, 법한 예. 말. 그 언어가 바로 노상원이 여러 오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고 상당히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러나고 있는 게 HID 관련인데요. 예. 뭐 인민복을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예. 했다라고 하는 게 새로 지금 나왔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올 상반기, 그러니까 5, 6월 달에 한번 1,500에서 2,000벌을 이미 한번 준비해서 주문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예. 상태에 7월 달에 약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5벌 정도를 인민군복을 별도로 새로 제작 주문을 수입 계약을 했다 하는 거고 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 35벌이 아니고 100여 벌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병주 의원 첩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하. 업체의 그 수의 계약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김병주 의원 주장이 더 맞다고 봅니다. 예. 정보사가 사실은 그동안에 가려져서 잘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방첩사까지는 나왔어도.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사 역할이 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방사, 특전사, 그리고 방첩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예. 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보사는 겉으로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동안 이름 외에는 모르는 그런 조직. 사령관 이름 외에는 모르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비라든지 정보사 오비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혹은 윤석열이 활용하기가 좋았겠죠. 안 알려졌으니까. 비밀 임무를 시키고 그 비밀 임무를 시켜도 흔적이나 증거를 없애기 쉬운 조직이니까. 예. 예. 그렇고 참 이게 역설적이고 불행한 일인데 올 7, 8월에 그 정보사에 그 블랙 요원이 다 괴멸됐다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위 간사거든요. 국회 정보위 예. 간사. 방첩사도 저한테 와서 수사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정보사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인계받은 국방조사본부도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정보사의 이 블랙 파트를 완전히 새로 재건한다, 신설한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다시 재건해 달라.
그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이 남는다고 말이야. 그거를 이런 데다 쓰면 됩니까? 이야말로 국가 변란 세력이고 반역자들인 거예요. 예? 아니 정보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활동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방첩과 관련해서. 아니 정보 획득과 관련해서 정보사가.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정보 첩보의 가장 날선 칼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가장 날선 칼, 보검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정보사다. 정보사가. 그리고 특히 블랙 파트가, 예, 흑색요원 파트가 그 부분을 가져다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그 심지어 검찰조차도 그 국헌 문란 행위인 폭동과 내란을 일으키는데 최선봉에 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진짜 반역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거를 반란이죠.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그다음에 전역한 전 정보사령관, 현 정보사령관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쳐들어갈 생각합니까? 제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그게?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렇게 접수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병이 심해서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음모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다못해 후원회부터 선거 홍보물부터 하다못해 이렇게 명함 시안에다가 뭐 유급으로 쓴 선거운동원 명단까지 예.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까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까지는 국정원에도 아마 사본이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없어요. 이게 오로지 선관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가 다 선관위에만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선거운동하는 전 과정과 득표율 뭐 이런 모든 것, 예. 여론조사 자료까지 다 선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그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그 정보 조작, 증거 조작 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케 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으려고 했겠습니까? 이번에 공을 세운 사람. 김용현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밝히겠지만 이번 공을 세운 사람은 공을 세운 대로, 항명하는 사람 항명하는 대로 처벌하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난 대통령이 위임받아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김용현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주화될 사람들, 예를 들면 현역, 예비역 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 윤석열이 찍은 사람, 뭐 김건희가 성공했으면 김건희 씨가 찍은 사람 다 모아가지고 출마시켜서 절대 다수, 압도적 다수를 예. 만들고 그다음에 개헌해가지고 국회 힘을 빼고 뭐 그다음에 뭐 민주당 뭐 해산 절차 이런 걸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추측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지금 나타나기로는 윤석열 이자가 완전히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처럼만 하는데 그렇게만 가지고 저 짓을 꾸민단 말인가 좀 석연치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에 민주당이 왜 총선에 이겼느냐, 21대 국회 때. 그거는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잘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 위기, 그다음에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위기, 팬데믹을 잘 극복해달라, 잘 하고 있으니까 표를 준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의 표 한 장 한 장 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에. 어떻게 이게 부정선거가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대선. 아니, 본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긴 선거제도, 선거체제를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개표했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 얼마 표, 27만 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찌감치 그냥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 인정해 줬잖아요. 도대체 이재명한테 자기가 고맙다고 해야지 뭐가 네. 문제인데 지가 이긴 선거를 가지고 대선을 문제 삼겠어요? 저는 부정선거만 갖고는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일단 이번 예. 선거는 자기 정부에서 치른 선거잖아요. 22대 선거를.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러면은 선관위를 잘못 운영했으면 그러니까 이건 말이 부정선거라는 거지. 이거를 빌미로 예. 쓸어버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국회를 다시 채워가지고 보수요 영원하라 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은 생기는 게 없는데 장군들이 여기에 가담하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이번에 정보사 저 노상원과 문상호 이렇게 햄버거 가게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보를 오랫동안 다뤄오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햄버거 먹고 싶어서 거기를 택했을까요? 모이기 쉽고 흩어지기 쉽고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죠. 오히려 은밀한 장소보다. 은밀한 장소 뭐 거기 뭐 한정식집이나 예. 이런 데 보면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들 뭐 대령이라든지 원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햄버거 가게 기차역 앞에서 만난 거니까 예. 얼른 헤어지고 거기에 화이트 노이즈라 그래가지고 백색 소음이 있기 때문에 도청도 안 되고 왜 만났냐고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애들 간단히 햄버거 하나 사준 거야 하면 굉장히 소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만나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 공작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어떤 노하우인 거죠. 사람들끼리 네. 노하우죠. 근데 딱 하나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CCTV가 우리나라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를 놓쳤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그걸 검찰이 잡았습니까? CCTV 부분요? 예. 경찰이 잡은 거 아니에요? 검찰이?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건 검찰이 아니죠. 처음에 그 체포한 당사자가 경찰이잖아요. 예. 복수본. 아니 뭔 말씀이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이 내란죄 수사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뒤늦게라도 자기들 조직 살려고 지금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그거 저 자식들 절대 믿을 수 없다. 그거 아니죠. 그거 지금 김용현 장관하고 핵심 사령관들은 다 검찰이 잡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만 공수처에 하나 떼준 거잖아요. 예.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하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지금 내란 수사 권한도 없는데 이 사령관들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이미 국방조사본부 심지어 군 검찰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공조본 공조수사본부에다가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확보한 5명 이 신병도 다 공조본으로 넘겨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왜 그러면 안 합니까? 이 말 맞출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하고 이 네 사령관이 이제 문상호도 결국은 검찰로 넘어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말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검찰이 차단해 주면 좋은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 검찰이 뭐 반드시 뭐 의도적으로 뭐 마치 진술 맞추기 세미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란죄인데. 근데 그러나 의심살짓은 하지 말아라. 네, 하지 말아라. 그냥 깔끔하게 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의심살짓해도 다 들어오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김용현한테 이상민, 김용현, 여인영인가? 네. 이렇게 만난 거 그때 만났죠? 이렇게 물어보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영하고 이상민하고 방첩사에서 만났고 자기들끼리. 예. 그다음에 제가 말한 거는 사령관 3명하고 김용현하고 만난 거죠. 그런 것은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뭐 맞춰가지고 서로 입 맞추고 이러면은 다 드러날걸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영관급 이하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구말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상관의 상관,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뭐 노상원이니 문상원이 뭐 사령관들 이 사람들 48기 50기인데 노상원이는 41기고 김영희는 38기고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52기 3기 육사로 기준으로 하면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쉬운 2-3살도 안 돼요. 예? 쉬운 둘 뭐 이런 사람. 앞길이 구말리죠. 앞길이 구말고 자식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란죄가 워낙 형이 중하기 때문에 특히 이 군형법, 예. 군형법상 내란죄, 군형법 5조의 내란죄 작당하여 병기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 굉장히 형이 세요. 총살이죠. 이 사람들은 다 그 현역 군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대령급 이하는 국방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령관과 일부 뭐 원스타 투스타 앞으로 이제 조사해야 될 사람이 검찰에 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 실제로 그 선발 역할을 했던 영관급 이하는 국방조사본부에서 다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방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공조본에 다 넘겨주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 지금 군사법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구형을 했는데 혹시 이런 사태가 판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군 검찰단 문제인데요. 예.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이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군 검찰단은 이제 기댈 게 전혀 없고요. 이 군사법원은 이번에 조금 인사 변동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군사법원이. 근데 장관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합니다. 조금 나은 법리의 기초에서 사실의 기초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나아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지 윤석열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항명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무서워가지고 군사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못할 뻔했는데 그렇죠. 이제 윤석열 김영현 때문에 바로 내려가게 생겼는데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만 하지요.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선관위에 그 정보사 병력이 가가지고 30명을 복면을 씌워서 납치하는 게 HID 임무였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이거 한번 잠깐 듣고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임무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보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좀 충격적인데 원래는 국방에서 선관위로 간다는 임무만까지가 나왔었거든요. 거기까지 나온 거죠, 얘기가. 선관위 가서 뭐 하느냐가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임무가 보니까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의 과장들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저런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님이나 우리 박선원 의원님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저 제보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노상원은 그 SBS 기자에게 자신이 체포되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만 문제 삼았어요. HID의 제2, 제3의 공작이나 추가 작전 문제는 자기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상원은 저 선관위 문제 있으니까 문상호가 동원 병력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하는 거고 선관위에 그 문상호 직원들이 갔는데 별거 한 거 없다 사진만 찍었다. 잡아오려고 저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상원이가 빠져나가는 것도 선관위에만 국한시키는 거고 문상호가 이번에 그 체포됐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잖아요. 그 중간에 나온
정보사령부로부터의 그 제보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다시 체포되고 사법 처리되기 전에 일종의 이제 이렇게 가드레일을 하나 쳐놓는 거죠. 요까지만 방파제, 요까지만 해라. 우리는 한 HID 30명 특수부대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선관위 민간인들 지금 손목에다가 무슨 수갑 채우고 그러려고 데려왔겠어요. 그거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12월 4일 1시 20분에 김용희 언니가 노상원이한테 전화를 했고 노상원이가 다시 3시 20분 약 2시간 후에 다시 노상원이가 김용희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더 하자라고 했고 야 지금 이때 뭘 어떻게 더 하냐 좀 더 있어봐라 이런 투로 둘이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인원은 추가 내지는 별도 작전을 위해서 대기된 거지 무슨 HID하고 무슨 이 부대들이 그래요. 무슨 선관위 직원들 민간인 직원들 잡아다가 비연벙커에 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개헌 모의는 있었던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형으로 봐야죠. 이렇게 1차가 일단은 1시 02분에 이제 해제가 됐고. 요거 해제 결의안 1시 09분 이후부터 이제 특전사 일부가 빠지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1시 30분에 이제 그 윤석열이 그 합참 지통실 내려간단 말이죠. 대심 지원실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원 씨도 데려가고 뭐 비서실장도 포함됐다는 말도 있고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3시, 4시 그 최종 해제가 되기 전까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국회법 법령지 가져와. 이거 왜 해요? 이미 1시 2분에 통과된 게 다 보고 와서 즉각 해제하면 즉각 해제하겠어도 하면 끝난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제보 받은 내용도 있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김영희한테 한 이야기도 있고 그 직전까지 계속 김영희는 김영희대로 막 그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냐 뭐하냐 질책하고 말이야 문 뜯어내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한 사람인데 그래 계속 진행형이고 2차 당연히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계엄령을 선포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물리를 그냥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진행형이다. 앞으로는 어떤 내란이 또 일어나면 이거는 계엄을 추가로 선포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이 그래서 탄핵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 정지 상태로 들어가면 엄격히 말하면은 누구도 어떤 장관도 공식적으로 지금 국정에 대한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저는 그냥 그 재판 준비 외에는 별로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지금 비서실에서는 직무 정지 중이니까 우편물도 전달을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수사 진행 상황인데 무슨 직무 정지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들이 전달 안 되려면 문 열어주면 되죠. 갖다 직접 전달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여튼 정보는 이 수집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병주 의원님을 신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제보를. 그 제보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저런 제보가 돌아다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뜻으로 파악했습니다. 첩보를 잡으면은 의도 판단하거든요. 의도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첩보를 가지고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주의,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지. 김병주 최고위원님 하시는 것이 뭐 문제다 그런 거 전혀 아니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번에 이제 김어준 씨 발언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일단 좀 허구가 가미된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판단한다고? 아니요. 그런 판단 내린 사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밝힌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보입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김어준 씨가 이제 그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1, 2, 3, 4, 5 이야기를 하고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물어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거를 본 제 보좌관이 이거 의원이 뭐 아시는 게 있나? 하고 자기가 초도 평가 보고서를 쓴 거예요. 초도 평가 보고서. 그럴 때 한동훈하고 암살하고 김어준 조국 양정철 암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국정원에서 일하는 친구고 저도 국정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첩보가 있으면 그 수집된 첩보에 대해서 분석 보고를 초도 보고를 해요. 저희가 일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는 제 보좌관이 그 초도 보고를 저한테 한 거예요. 1번 한동훈 암살 부분하고 2번 김어준하고 뭐 조국 이렇게 해서 공격한 것은 우리가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옷 있잖아요. 옷. 예. 옷 매립해가지고 부분도, 뭐. 예. 네, 옷 부분도 북한인민군복은 입고 넘어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이거는. 그러면은 북한군이 북한인민군복을 짓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옷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파봐야 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약간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예. 12월 13일 날 우리 보좌관이 낮다고 평가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미군이 그를 어떻게 살해하고 사살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점은 저희 방에서 저를 포함해서 보기에는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12월 3일 그날은 고 연합 근무하는데 미군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그 다음 날부터 5, 6명으로 또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질지 어쩔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고, 다섯 번째 무인기에 이제 무기를 실어서 우리를 또 한다라고 하는 점은 북한 무인기라고 하는 거는 자폭 드론 등 폭탄이 자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새로운 무기를 달아서 끌고 와서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저희 방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하는 초도 판단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옷 HI 부대 인민군 복이 올해 2번에 걸쳐서 주문이 들어갔다고 하는 점이라든지 또 그 저희가 주목하고 있던 부대가 5, 6명이 근무 중이고 그 근무 중인 부대에 그 사령부 안에 부대에 이 담당자가 노상원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하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판단을 해요. 재판단도 내가 이렇게 뭐 방향을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수집해 오면 분석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게 내버려 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네가 추가 판단해봐, 분석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친구한테 다시 판단을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오염되니까 생각이.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중간보고를 한 거는 2개 판단 유보 있잖아요. 한동훈하고 조국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예요. 우리 정보기관에 쓰는 전문 용어. 30에서 40%를 가능성 불배제라고 그래요. 30에서 40%. 그 다음에 이 인민군복. 이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 재판단해서 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2개가 판단 유보고 3개가 신빙성이 낮다 해서 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해서 40%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재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14일 이후로 추가된 첩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인적 요소. 이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광기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문상호,
여인영, 이진우, 예? 곽종근 이 사람들만 우리가 쭉 추적을 해왔을 때의 그 분석 틀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노상원을 집어넣었을 때의 분석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중간 보고에서는 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 판단의 수준을 높였어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늘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초도 보고 1차 중간 보고 2차 중간 보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종합 판단 보고. 근데 지금 종합 판단 보고 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당 입장도 아니고 예. 국방위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초도 판단하고 중간 보고 한 게 흘러나간 겁니까? 중간 보고 한 거는 내가 오늘 일부러 설명을 했고요. 예. 초도 판단이 흘러나간 거예요. 제 방에서. 그러니까 제 방의 실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마치 허구가 가미된 것으로 김어준 씨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국민의힘은 그걸 근거로 지금 고발하고 막 이렇게 된 상황 그 아닙니까? 의미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예. 새로운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저희는 제가 실제로 어디 가서 발언한 것보다 우리 내부 분석 판단은 조금 더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판단 분석 보고서는 뭐 날마다 쓸 수가 없잖아요.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저한테 판단 보고를 내 보좌관이 내 용도로 올리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새롭게 첩보와 제보가 들어온 거는 제가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TV 채널에 나가서나 방송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쫙 모아져서 다음 보고, 다음 중간 보고에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거 획득하고 그다음에 판단 분석하고 그것을 배포하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박선원 의원님 안 나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 혼란스러웠을 건데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김어준 씨가 발언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허구가 가미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초도 판단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전달이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냉정하게 말하면 제 책임이고 제 실책입니다. 제 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는 초도 보고서를 쓴 제 보좌관 잘못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게 외부 언론에 잘못 유출된 제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셔서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 또 오후에 뭐 또 일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아까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한 분이 화가 난다님께서요. 박선원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정어리 TV 오신 김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김태효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김태효가 뭔가를 했는데 지금 숨어 있는 거 하나 있고 그건 분명히 지금 그런 상태로 보고요. 객관적으로. 가만히 있을 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 두 번째로는 현역들이 안 좋아합니다. 현역이라 하면 군인들이 신원식도 이 친구를 안 좋아하고 김영현은 좋아해요. 김태효를. 김영현이 경호처장이었을 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김태효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경호처만 해도 떨어져 있으니까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김태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해서 좋아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태효 스타일이 이 위계 질서 무시하고 막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 그 지가 뭐 했다고 대통령을 돌려버리고 뭐 이럴 수 있는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서 군 내부에서 불만이 많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작동을 했을 텐데 김태효는 저 자신도 아직은 물음표로 놓고 있습니다. 배제됐을 가능성 아니면 개입했는데 숨어 있을 가능성. 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제가 그래서 김태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상당히 그 신뢰도 높은 첩보를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왕깨미님도 나주의 자랑 박선원 의원님 정어리 TV 출연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향이 나주시죠? 네. 예. 보스형님 TV님께서도요. 박선원 의원님 정어리 TV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국보급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병주 최고가 옆에 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김병주 의원님이라고 그랬나요? 네. 박선원 의원님. 아니 김병주 최고가 훨씬 더 국보급이죠. 네, 제가 정말 서로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하여튼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네. 그것도 참 신의 한 수였어요. 그때 곽종근 이준호 만나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딱 녹취를 해놓은 게 그렇죠. 이놈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 네. 발목을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예. 특전사 수방사가 안 하겠다 했는데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그 적장을 찾아가 상복을 받아버린 정보사를 거예요. 예. 더 제가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정보사령관이 하도 우는 소리하고 11월 22일 정보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와가지고 11월 22일? 11월 22일 와가지고 그동안 우리 정보사령부를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하고 합동 예. 예. 정보의 많이 중요성을 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빨리 이 정보위 블랙 요원 이쪽이 되살아나야 우리도 좋고 국가도 좋고 정보사도 좋아요. 아니 정보사도 좋고 국정원도 좋고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요. 네, 자꾸 국정원 우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고향이니까. 그래서 제발 빨리 이걸 회복시켜라 하면서 정말 물씬 마음으로 이제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 나름대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이러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그래서 나도 충성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번 인사에서 옷을 벗나? 안 그런데 왜 그러지? 살짝 이상했어요. 네. 그런 자를 제가 놓친 게 정말 천재. 그때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셨어도 설마 네. 그렇게까지. 네. 예. 그러면은 문상호 사령관은 11월 20일? 22일이요? 예, 저한테 그때쯤? 전한 게. 예.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9월 달부터 지금 예. 그 HRD 요원 중에 똑똑한 사람 포섭을 지금 김봉규한테 지시해서 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셨을 때 이자들이 언제부터 모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까? 3월부터 준비를 했죠. 3월부터. 네, 올해 3월. 결정적인 계기는 3월이면 총선 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판 한번 이기든 지든. 예, 그렇죠. 정말 악랄한 자군요. 그렇죠. 미국이 몰랐을까요? 3월부터 준비를 했으면? 미국이 워치했죠, 당연히. 그렇다고 보죠. 주한미군을 이렇게 통째로 속이고는 못합니다. 표가 나죠, 조금씩.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한테 도청 당할까봐 골프장에 나와서 예. 모의했을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골프를 계속 치거든요. 8월 24일부터. 예. 예. 그거 내란 모의하려고. 예. 우리 군 골프장에서 쳤으니까. 그럼 어떤 놈들하고 쳤는지 그걸 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야죠. 예, 그것도 다 나올 겁니다.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예, 국군 복지단 이런 데서 나와야죠. 예. 뭐 경호상 이유라고 해서 말을 안 하는데요. 예. 근데 결국 다 밝혀집니다. 다 나오죠. 예, 그거 뭐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건강 잘 고맙습니다. 챙기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궁금한 예. 거 많이 여쭤봤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